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일문, 두화일문에 대해서 해봤고요. 오늘은 포어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말 그대로 문장 또는 명령어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이제 포어문 같은 경우에 반복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문이나 두화일문은 반복 횟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예상되면 파일이나 두알문을 사용을 하고, 반복의 횟수나 정도가 예상이 되면 포어문,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징을 알고 각각의 선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포어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포어문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어문은 처음에 초기화 값을 가지고 초기식이 먼저 여기서 판단이 되고요. 초기식이 되고, 두 번째 조건식, 그리고 변화식이 있습니다. 자, 초기식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조건식, 이 조건식은 결국에는 종료 조건입니다. 포어문을 종료하게 한 조건이고요. 이 조건식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 아니면, 즉 조건식이 아직 참이면 안쪽에 있는 문장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자,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변화식, 증감식으로 갑니다. 변화식 또는 증감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증감식으로 가서 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종료 조건으로, 조건식으로 가서 종료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여전히 종료 조건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또 포어문 안에 있는 문장을 또 수행을 또 합니다.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증감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증가한 다음에, 또 증가나 감소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종료가 될 상황이 되었는지, 즉 종료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종료 조건이 되었다면 더 이상 포어문을 수행하지 않고 포어문 밖으로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료 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초기식, 출발 전부터 시작해서 종료 조건까지 가는 동안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며 어떤 문장을 수행할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 포어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어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식, 조건식, 변화식 이런 형태로 쓰는데, 여기처럼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식을 넣을 수도 있고, 위쪽에서 변수 선언을 미리 해두고 여기에서는 초기값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여기에서 변수 선언과 초기화도 다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제 구동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초기식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포어문이 실행되었을 때 최초 1회 처음에만 확인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건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조건식, 즉 종료 조건을 비교해서 종료가 될 상태가 되었는지 아닌지, 종료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반복문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지금 i 더하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포어문을 수행한 다음에 항상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반드시 i 더하기 더하기 이걸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는 i 더하기 2 하게 되면 초기 값이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0, 2, 4,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조건식은 초기 값이 0이었다면 0, 1, 2, 3, 4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증감식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도 반복 횟수나 또는 출력 결과들을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순서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기식 나오고, 초기식은 여기서 보면 한 번만 수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건식에 의해서 참일 때 반복할 문장들이 나오고요. 증감을 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갑니다. 조건식에서 또
여전히 참인지, 즉 종료할 조건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문장을 반복하고 또 증가함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종료 조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종료 조건에 도달한 거죠. 도달해서 포문에서 빠져나와서 즉 여기에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들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포문입니다. 포문은 예제 문항 몇 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에 넣어놓은 거는 지금 구구단 출력문을 간단하게 포문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변형들을 몇 가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포문에서 일단 구구단 2단을 출력하기 위한 것이라서 여기 인티저로 i로 변수를 하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포문을 넣어서 여기 보면 출력되는 형태가 지금 이 형태입니다. 2에 %d, 즉 i 값이 변화되겠죠. i 값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i 곱하기 2가 있죠. 그 부분이 여기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i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 뒤에 나온 부분 중에 %ed가 있는데, 자, %ed는 지금 이 형태입니다. 각각의 출력을 될 때 이 앞에 두 칸씩을 잡아서 자, 오른쪽부터 출력을 하고 한 자릿수가 올라가면 여기도 쓰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한 표현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몇 자리를 잡고 출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3D라고 한다면 세 칸을 잡고 여기서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지금 1부터 9까지 결과물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 초기 값은 당연히 1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코어, 그리고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9까지 갔죠. 9까지 갔으니까 i가 10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하나씩 변하고 있죠. 즉 하나씩 올라가라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연산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리한 형태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종료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뭐 10보다 작지만 작을 때까지로 잡았지만 9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작거나 같은 동안 수행되도록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하게 본인들이 한번 수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코드는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자, i는 1부터 10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죠. 작을 때까지 i를 한 칸씩 올려라. 그리고 칸수를 잡아서 출력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석 처리한 부분들은 실제 i 값이 어떻게 변하면서 출력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수행을 해보고, 자, 보면 이 i 값이 1부터 9까지 변하면서 뒤에는 i와 2를 곱한 값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1일 때 2 곱하기 1은 2, i가 2일 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9까지 가고, i가 일단 수행 자체는 여기까지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i가 9까지 갔습니다. 9까지 가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i가 10이 되었겠죠. 10이 되고 나서 얘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이미 10을 넘어섰죠. 넘어섰으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로 흐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한 역을 만나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여기에서 포문이 다 반복된 뒤에 실제 그러면 i 값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 한 번 더 출력을 해보죠. 자, 여기는 최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i 값은 10까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i라는 변수를 나중에 또 활용을 하게 된다면, 뒤에 이제 프로그램이 다른 흐름이 있고 여기서 i를 활용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값이 10인 걸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는 10인 상태에서 끝납니다. 포어문은 10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장들을 수행하지 않고 끝났지만, 최종적으로 i 값은 10인 상태로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서 종료가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뒤에 다른 수행 문장들이 있다면 거기서 i를 가져다 쓴다면 이 값이 화면상에 출력된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이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건데, 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여러 번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예상을 해보면, 자, 2단이 쭉 출력이 돼서 여기 2 그리고 1부터 9까지, 자, 이쪽은 3 그리고 1부터 9까지 다 똑같습니다. 4가 나올 것이고 1부터 9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도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도 하나씩 증가해서 9까지 가는 겁니다. 즉 2, 3, 4, 5, 6에서 최종적으로 9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도 2부터죠. 여기서는 2부터 9까지 증가하고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다시 1부터 9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중포함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2부터 9까지 그리고 각각의 또 다른 포문이 들어가서 거기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증가시킬 변수는 i, 이쪽을 증가시킬 변수는 j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와 j 두 개를 이용해서 i는 2부터 9까지 그리고 i가 2인 동안 j는 1부터 9까지 또 i가 3이 되었을 때도 j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문을 두 개를 이용해서 이쪽은 2부터 9까지 i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는 j를 이용해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서 결국에 포문을 완성을 첫 번째 바깥쪽에는 포문을 완성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 변수는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값은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가 하나씩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i가 2라고 초기값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시 초기값을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값을 주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초기값 없이 이미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i는 10보다 작고 i가 하나씩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이 지금 두 번째 이중포문입니다. 그래서 이중포문 같은 경우에는 i 값을 이렇게 여기다가 교과서에 넣어놨죠.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i 값은 2로 초기화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초기 값을 잡지 않고 종료 조건, 증감 조건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자 2일 때 1부터 9까지 3일 때 1부터 9까지 표현되는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 3 그래서 여기서는 1부터 9까지 또 여기서도 1부터 9까지 그래서 4, 5 여기도 계속 1씩 증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1부터 9까지 증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구단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의 9구단을 표현해 봤는데 자, 출력을 했을 때 한번 잠깐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출력이 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주석 처리하고요. 자, 주석 처리 둘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력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반복문을 손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를 10으로 잡고요. i를 9로 잡아야 되겠네. 초기값을 9로 잡고 i가 0보다 큰 동안, 그리고 i를 하나씩 빼가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감 조건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감이기 때문에, 증감이니까 증을 할 수도 있고 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키워나갈 수도 있고 빼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2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1, 2, 3, 4, 5, 8, 9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손을 대보죠. 자, 여기는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짝수단 2, 4, 6, 8 단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로 손대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i, 자, 이걸 바꾸면 이거라는 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바꿔서 하나씩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이거를 두 개씩 한다 그러면 초기값이 2였고 그 다음에 둘씩 증가한다 그러면 2 다음에 4, 4 다음에 6, 6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 4, 6단, 8단까지만. 그래서 뒤에 있는 증감 조건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이제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홀수단만 하겠다 그러면 3부터 하면 되겠죠.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초기값을 3으로 하고, 여기는 똑같이 가면 3 더하기 2는 5, 그다음에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초기값만 바꿔주면 다시 홀수단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값 증감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구단 가지고 몇 가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값 구하는 게 있습니다. 누적값인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두 수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두 수를 입력하면 첫 번째 숫자부터 두 번째 숫자까지 있는 사이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처럼 10에서 400이라면 자,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해서 400까지 결과가 얼마냐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그 작업의 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빠르게 수학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두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0과 400이라는 걸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트에 10이 들어갈 거고 엔드에 400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타트에 있는 값, 즉 10이라는 값을 템프 스타트에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10부터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부터 여기 보니까 썸에다가 스타트 값 더해라 이 말입니다. 썸에다가 스타트 값 더해 다시 썸에다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스타트부터. 근데 주의할 건 여기는 작거나 같은 동안입니다. 작거나까지 해버리면 399까지만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연산자 같이 넣어줘서 400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종조건도 이제 등호나 부등호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썸에다가 계속 값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근데 주의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썸이라는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썸이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안 해주면 0으로 초기화를 안 해준다 그러면 만약 이 조항이 없다 라고 한다면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안에 램이죠. 램이라는 메모리 안에 여러 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막 이 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 내가 뭐 특정한 한글 파일 열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한글 파일 있죠. 자, 이 한글 파일 열어서 이만큼 메모리에 그런 내용들을 막 다 넣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스크에 저장을 했어요. 하드디스크나 또는 USB 이런 데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복사본이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한글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램 구간과 프로그램한테 또 이런 할당받았던 공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쓸 수 있게 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공간의 일부를 내가 받았다고 해봅시다. 일부. 그래서 이 공간은 풀려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을 초기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풀어놨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갖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내가 받게 됐는데 그 값, 이 일부 공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던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특정한 값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값이, 임의의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거를 누적을 시켜버리면 이미 있는 거에다 누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sum이라고 하면 보통 이 안에 공백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값을 누적을 시켜서 이제 결과를 고려할 건데, 이미 여기에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 더하기 새로운 값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sum이나 count 이런 류의 변수들을 쓸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sum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sum에다가 start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start를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10부터 시작했다가 10이라는 값, 자 여기 sum이 있습니다. 0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10일 때 여기다 10을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얘를 11로 바꿔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여기다 더하라고 돼 있죠. 스타트 값을. 그래서 다시 또 11을 더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12가 돼요. 또 11을 더합니다. 이런 작업 쭉 해서 썸에 있는 값이 바뀌는 거죠. 썸에 있는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썸에 있는 값을 계속 누적시켜서 크기를 키워갑니다. 자, 그래서 템프 스타트를 만들어둔 이유가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보니까 몇부터 몇까지 합은 무엇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템프 스타트가 초기 값, 아까 스타트 값을 가져왔죠. 그 값 1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00이라는 엔드 값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계산한 값,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템프 스타트는 출력할 때 초기 값이 무엇이었냐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쓴 임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 여기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하고 엔드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죠. 콘솔 입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여기 스타트는 0 또는 스타트는 1 이렇게 초기화를 값을 넣어버리면 화면상에 출력되는 것과 실제 계산 단계에 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값이 없이 여기서 받은 값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값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더하기 1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가 엔드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죠. 400까지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399에서 끝나지 말고 400까지 가라. 예를 들어서 스타트 엔드 이렇게 해버리면 400이라고 했을 때 400까지 가지 않고 이 조건에서 399까지만 가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라는 걸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넣어주거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우리는 1부터 5까지 가라 그러면 15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0부터 20까지 라고 하면 이렇게 165라는 값을 가져오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습관적으로 잘못해서 여기다가 스타트 1 이렇게 엉뚱한 초기화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해서 초기화를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10부터 20이라고 했을 때 아까 165였는데 210, 즉 1부터 10까지를 더 더해 1부터 10까지도
또 누적이 돼버린 거죠. 그런 계산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으나 값이 지금 다른 거죠. 잘못된 값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논리 오류인 거죠. 프로세스를 잘못 만들어서 이런 사소한 오류가 생겨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값을 가져다가 그 초기화 값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화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sum, 뭔가 누적하는 값들은 항상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사용해라. 또 자주 하는 실수니까 만약에 초기화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조건대로 맞췄습니다. 자, 1부터 6까지 더해라 했더니 이상한 값이 나오죠. 또 다시 한번 해서 1부터 6까지 해라 라고 해도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다시 초기화를 하고 1부터 5까지 해라 라고 하면 정상적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sum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초기화, sum이나 count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누적되는 데이터들이죠. 기존 값에 뭔가를 더해주는 데이터. 이런 값들은 기존 값이 뭐가 있었나, 초기 값이 뭐가 있었나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샘플은 예제는 완전수 구하기인데 여기서 말한 완전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죠. 6. 자, 6의 약수는 1, 2, 3입니다. 1, 2, 3은 6인데 여기서 자신을 제외한 6을 제외한 1, 2, 3을 더했을 때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수를 완전수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즉 나머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 자, 나머지라고 한다면 우리 연산자 중에 이게 있었죠. 우두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숫자를 나누었는데 목값을 나누었는데 그게 0이면 이건 약수죠. 그렇죠? 그래서 i를 여기처럼 i와 j를 만들고 i를 j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없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약수로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j값, 약수인 j값을 이렇게 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제가 간단한 게 이걸 보고 설명을 하죠. 자, 약수 어떤 숫자 6이라는 걸 넣습니다. 6이라는 걸 넣어서 자 1부터 2, 3, 4, 5, 6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연산을 다 해봅니다. 나머지 해봐서 이제 이 숫자가 낙수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값들은 전부 다 약수로 판단해서 그 약수로 판단되는 거를 sum에다가 누적을 시켜갑니다. 그럼 결국에 sum은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었으니까 약수 1이 나오겠죠. 1, 그 다음에 2, 그리고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sum 값은 이렇게 1, 2, 3 더하면 총 6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sum이 지금 i 6하고 같으냐 라고 비교합니다. 여기 나오는 값이 i 값에 있는 6이죠. 6하고 같으냐. 그러면 다 비교해 봤을 때 6하고 같네? 그럼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주는 거죠. 출력해주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수의 개념, 그리고 약수를 컴퓨터에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약수들을 다 썸이라는 걸 이용해서 더할 수 있다, 누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누적을 한 다음에 실제 입력된 수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봐서 같으면 완전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구현해서 큰 수도 그러니까 1부터 만약에 만까지라고 한다면 1부터 만까지에서 완전수를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긴 큰 숫자들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의 값은 지금 만까지만 한번 넣어보고요. 그래서 1부터 만까지 중에서 완전수를 찾아봐라. 그래서 6, 28, 496, 818 이 4개의 숫자가 완전수라고 판정을 바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이중포함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이 횟수만큼 곱하기가 되는 거죠. 실행된 횟수가 바깥쪽에 있는 포함문과 안쪽에 있는 포함문의 곱하기만큼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앞에가 바깥쪽이 100, 안쪽이 포함문이 100이었다면 이만큼의 수행 횟수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숫자들이 아주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너무나 큰 범위가 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티저로 했지만 그런 값들을 넘어서 버릴 수도 있고, 또는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처리 시간이 아주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고, 수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포함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산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제로 포함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 가지고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에는 아래쪽에다가 예시, 각각의 포함문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들을 예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 이쪽에 여기도 거꾸로 출력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짝수단만, 홀수단만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출력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짝수만, 홀수만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구나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포함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그 시저 암호 있죠. 기존의 시저 암호는 문자밖에 못했습니다. 문자 한 글자. 그런데 이 포함문을 이용해서 문자 배열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가져다가 증가해 가면서, 즉 배열의 칸을 계속 증가해 가면서 문자열, 즉 단어나 문장을 이제 빠르게 암호화하는 방법을 포함문과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배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함문을 이용해서 시저 암호를 완성하는 부분, 버전 2점이 되겠죠. 2점대역. 그래서 1점대역까지는 문자 한 글자였지만 이제 2점대역에서는 여러 개의 문자, 결국에는 단어나 문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완성해 보는 걸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